남미의 다크호스 콜롬비아는 칼을 잔뜩 깔고 8년 만에 월드컵에 돌아오는데요. 24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아쉽게 연장에서 패했지만 무려 준우승을 거두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제대로 쌓아올린 콜롬비아. 심지어 12골로 콜롬비아는 코파 아메리카 최다 득점을 기록했죠. 코파 결승에서 패하기 전까지 콜롬비아는 22년부터 시작해 A매치 2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저 그런 팀들을 양악해서 쌓은 기록이 아닌 중간중간 독일,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강팀들을 상대로 결과를 가져왔고 그걸 증명하듯 전 세계에서 지역 예선 뚫기가 가장 빡세다는 남미 예선을 3위로 통과하고 올라온 콜롬비아. 그 중심에는 말년 들어 회춘한 하메스와 요즘 가장 폼 좋은 레프트 윙 중 하나인 루이스 디아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콜롬비아의 로렌조 감독은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 또 직선적인 역습을 바탕으로 한 시원시원한 속공으로 재미를 보는 감독인데 하메스의 느린 발과 수비 가담 따위는 기대하기 힘든 기동성을 고려해 중원의 사냥개처럼 많이 띄워주고 싸워줄 수 있는 빡센 미드필더 리오스와 레르마를 풀어놔 하메스의 수비 부담을 덜어줬고 그래서 하메스는 전문 분야인 메이킹만 열심히 전담. 그 결과 코파 아메리카 도움왕, 남미 지역 예선 도움왕을 사뿐하게 먹으며 팀에 크게 일조했죠. 그리고 하메스의 메이킹을 루이스 디아스가 측면에서 낼름낼름 잘 접수해주면서 지역 예선 7골 3도움으로 콜롬비아를 먹여 살렸는데요. 이에 힘입어 콜롬비아는 지역 예선에서 경기당 득점 2위에 경기당 유효 슈팅 1위, 빅찬스 1위, 크로스 정확도 1위 등 공격 득표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높은 전방 압박과 풀백의 적극적인 전진 성향으로 인해 압박이 깨지는 순간 순식간에 뒷공간을 노출하는 문제, 또 주전 선수들과 백업 선수들의 기량차가 많이 나는 얇은 뎁스 문제 때문에 스탯 생산이 특정 선수들에게 쏠려있는 것과 더불어 하메스의 컨디션이 바뀌는 순간 빌드업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하메스 의존도가 심한 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두고 지역 예선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노르웨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럽 지역 예선에서 8.8승 37골 51점이라는 경이로운 스탯으로 당당히 본선에 진출하며 28년 만에 월드컵에 참가하게 된 노르웨이. 사실 지역 예선에서 혼자 16골 박은 홀란드나 7도움으로 51위 찍은 웨데고르가 팀의 기둥인 건 모두가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에게 가려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노르웨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숨은 조력자들은 따로 있는데요. 먼저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18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찍은 라이트백 류에르손. 스탯이 말해주듯 류에르손은 양질의 크로스가 일품인데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즐비한 노르웨이의 류에르손의 킥은 엄청난 보탬이 됐고 활동량도 좋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공수 양면에서 팀에 크게 일조했죠. 클럽과 같이 국대에서도 지역 예선 8경기 4도움의 빅찬스 메이킹 상위권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주 포지션인 라이트백을 넘어 상황에 따라 레프트백, 백스리 스토퍼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라 상당한 전술적 가치를 가진 류에르손은 노르웨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그걸 증명하듯 류에르손은 월드컵 예선 8경기 모두 풀타임 북박이 주전으로 뛰며 솔바켄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죠. 또 노르웨이산 네이마르라 불리는 레프트 윙 안토니오 누사는 폭발적인 드리블로 노르웨이의 크랩 역할을 도맡고 있는데 저 측면에서 수비 한두 명은 우습게 박살내면서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 중앙에 위치한 홀란드의 집중 견제를 헐거워지게 만들었는데요. 아직 21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지만 벌써 A매치 23경기 8골을 기록하며 스탯 생산력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유럽 지역 예선 이탈리아와의 2경기에서 모두 득점포를 가동하며 큰 경기에서의 활약도 나이스했죠. 이렇듯 노르웨이는 최전방의 괴물 공격수 홀란드와 그 아래 창의적인 미드필더 웨데고르, 좌측에는 누사가 흔들고 우측에는 류에르손의 양질의 크로스까지, 이외에도 세를로트, 예르겐스트란 라르센, 오스카밥, 시엘데루프 등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는 이번 월드컵에서 사고 한번 치기에 충분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죠. 다만 공격진에 비해 영 무게감이 떨어지는 수비진과 월드컵은커녕 유로 참가도 전무한 선수진의 메이저 대회 경험 부족, 빡센 조편성 등이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아프리카 최초의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지필했던 모로코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일회성 돌풍을 일으킨 언더독 팀이 아님을 증명하려 하는데요. 지난 대회 4강의 주역들인 하키미, 야신부누, 마즈라위, 암라바트가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크게 주목받는 유망주 아유브 부아디, 심스틴 탈비, 아나스 살라헤딘과 함께 몇 년의 구애 끝에 드디어 브라임 디아스까지 기존의 유럽 연령별 대표팀을 제끼고 모로코 국대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더욱 전력이 강화된 모로코. 그걸 증명하듯 아프리카 예선 8전 전승의 기존 월드 레코드였던 스페인 A매치 15연승을 넘어 19연승을 달성하면서 월드 레코드까지 갈아치웠죠. 그리고 그 19연승 동안 모로코는 무려 50골 4실점이라는 경이로운 스탯을 남겼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대받는 팀들 중 하나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만 모로코는 황금기를 이끈 레그라기 감독이 월드컵 개막 고작 석 달을 앞둔 채 지휘봉을 내려놨고 후임자로 성인 클럽과 국대 감독 커리어가 전무한 우아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서프샤크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자, 요즘 친구와 대화하거나 혼자 생각만 했는데 인터넷이나 SNS에 관련된 광고가 올라오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다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누가 날 훔쳐보나? 폰이 나를 도청 중인 건가?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인터넷 검색, 유튜브 시청, 특정 게시물 체류 시간 등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을 싹 수집해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디지털 발자국을 넘어 공용 와이파이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중요한 개인정보까지 털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요걸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다? 서프샤크 VPN! VPN은 마치 해리포터 투명망토 마냥 내 기기와 서버 사이의 연결을 암호화해 감춰주고 나아가 다른 국가의 IP로 변경이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이거 딸깍 한 번이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죠. 당연히 IP 변경이 가능하니 국가마다 지역락이 걸려있는 OTT 콘텐츠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항공권, 호텔 같은 걸 예약할 때도 접속 국가에 따라 좀 더 저렴하게 겟할 수 있다는 사실. 현재 책내 채널을 통해 결제 시 4개월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고 있으니 본문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surfshark.com/책내를 클릭하시거나 서프샤크 결제 시 코드 책내를 입력하셔서 추가 혜택 야무지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격은 승리를 부르고 수비는 우승을 부른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월드컵과 같은 토너먼트 대회는 더더욱 수비력의 중요성이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이번 월드컵 참가국 중 에콰도르는 무려 남미 예선 18경기 중 단 5실점만을 허용하면서 진짜 늪축구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상당한 네임밸류를 자랑하는 수비진이 한몫했는데 PSG 챔스 2연패의 주역인 센터백 윌리안 파초, PL 우승팀 아스날의 유티 수비자원 피에로 인카피에, 첼시 소속 PL 탑급 수미 모이세스 카이세도, 밀란에서 활약 중인 레프트백 에스토피냐, 브리에에서 뛰며 슬슬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센터백 조엘 오르도니에스까지 숨 쉴 틈 없는 탄탄한 수비진을 구축하고 있는 에콰도르인데요. 이에 맞춰 베카세세 감독 또한 선수단의 장점을 살려 촘촘한 간격과 컴팩트한 도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공격 시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선수들을 밀집시켜 수비를 펼친 뒤 볼 탈취 후 역습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펼쳐 큰 재미를 받고 그 덕분에 브라질, 우루과이를 제끼고 무려 남미 지역 예선을 2위로 통과하는 기염을 토한 에콰도르. 심지어 카스티오의 출생제 관련 허위 문서 이슈로 승점 3점을 삭감당했는데도 말이죠. 다만 18경기에서 5실점을 기록하는 동안 득점은 고작 14골에 그쳤을 정도로 아쉬운 득점력은 큰 고민거리로 남아있는데요. 뭐 수비적인 전술도 전술이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고퀄의 수비진에 비해 공격진은 아직도 36살의 노장 에네르 발렌시아가 북박의 공격수로 뛰고 있을 정도로 공격 쪽에서는 영 재능이 없어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에콰도르. 그래도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어쩌면 조 1위를 노려볼 수도 있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조에 편성된 만큼 에콰도르의 수비 조직력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보는 것 또한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우승이 목표라고 뱉은 뒤 여기저기서 조롱받던 일본이 체계적인 시스템과 투자로 꾸준히 유망주와 지도자를 육성해 최근 유럽이고 남미고 우승 후보 팀들을 줄줄이 두드려 패고 다니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웃음기를 싹 말려버렸는데요. 22년 독일, 스페인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이변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을 정도로 언더독 포지션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느 팀도 일본을 만만히 볼 수 없을 정도까지 체급이 올라왔죠. 당연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은 10경기 7승 2무 1패 30골 3실점으로 가볍게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 이런 일본은 스타 플레이어 한두 명에게 기대는 팀이 아닌 모든 선수들이 톱니바퀴 부품처럼 전술에 맞게 곳곳에 배치되는 전술적 조직력이 강점인데요. 그에 맞게 거의 모든 선수들이 유럽파일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에 골고루 재능들이 포진된 것과 더불어 상황과 전술에 따라 엔도나 쿠보, 카마다 같은 빅리그 선수들도 언제든 벤치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뎁스와 분명한 전술적 색깔을 보유하고 있죠. 이번 월드컵에서 다소 어려운 조에 속한 것과 더불어 여전히 피지컬로 조지거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부분, 또 아쉽게 월드컵을 앞두고 미토마와 미나미노가 부상으로 낙마한 부분은 상당히 뼈아프지만 선수 한두 명의 부대로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닐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룬 만큼 이번 대회에서 그간의 16강 징크스를 깨고 더욱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